또 한 가지는요. 말씀 좀 비슷하게 해주셨지만 9월 들어 나타난 현상인데 가계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 규모의 증가세는 조금 잡혔는데 증가는 합니다. 아직도 증가세는 이제 둔화됐는데 나머지 신용대출이 또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계부채를 영원히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풍선 효과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집을 사서 가치 상승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나 내 집 마련 의사결정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재산이 10억이에요. 근데 살고 싶은 집은 15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출로 메꾸는 건데 네. 의사결정을 안 내리는 게 아니라 5억 대출 받을 수 있다가 4억 5천으로 대출 규모가 줄어드니까 다른 대출을 이용하는 거죠. 부족분을 형한테도 빌리고 맞습니다. 사금융으로. 네. 그게 더 금융 불안을 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런 부작용도 고려를 해야 된다. 정책 의사결정자들은 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말씀 주셨던 거랑 비슷한데요.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그만큼 대출 한도가 제약되는 효과가 있지만 시중금리 자체가 2026년까지 추세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가정을 해보면 대출 한도가 정말 말 그대로 제약되는 게 아니라 대출 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걸 어느 정도 막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아닌가 뭐 이런 평가도 해봅니다. 이 네. 스트레스 DSR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그러니까 거래 자체를 정말 막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게요. 대출 한도가 제약이 돼서 15억짜리 집 살려던 사람이 집을 안 사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네. 대출 한도 내에서 14억짜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으로 거래 자체가 막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금융 규제를 통해서 금융 안정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부작용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좀 잘 점검해서 아무 탈 없이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게 좀 갔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동의하고 실제로도 이게 정말 대출 규제 자체는 저는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부도 대출 규제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건 과거에도 겪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21년에 막 그때 막 급등할 때는 지금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대출을 훨씬 더 강력하게 규제를 했었고 15억 대출, 그러니까 15억 초과 주택은 아예 대출도 못 받게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그때 정말 재밌었던 게 뭐 재밌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15억 1,000만 원짜리 아파트들이 거래가 안 됩니다. 네. 안 되기 시작해요. 그때 막 KB 부동산 시세 같은 걸로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4억대 아파트들이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14억 9천하고 15억 1,000대가 이렇게 같이 막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뭐 좀 내려달라고 가격 좀 14억 9천을 좀 내려주면 안 돼요 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원래 2, 3억 차이 나던 아파트들이 한 2, 3천만 원으로 막 붙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라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무언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급브레이크를 잡게 하는 거거든요. 너 집 사지 마. 우선은 잠깐 좀 기다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다시 살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브레이크가 아니라 우회로를 만들어줘서 다른 데로 가게 하거나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기다려서 그래 그럼 난 다시 더 돈 모아서 다음에 또 도전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때 대출 규제가 막 강할 때 어떤 뭐 사설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하면 청년층들 그러니까 소득은 높아질 수 있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대출 없이 집을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가 문제가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아예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똑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이 좀 있는 분들이 이때 이제 급브레이크가 확 걸렸으니까 사람들이 가서 금매도 사고 갑자기 막 나오는 물건들도 사고 막 이런 게 했었습니다. 돈 있는 분들이. 근데 결국 그런 집을 살 수 있었던 어떤 젊은 층들 이런 분들은 또 한 1억 모아야 되네 하면서 한 6개월, 8개월 기다렸더니 다시 또 저게 가면서 모아놓은 돈보다 똑같이 올랐더라. 그럼 나는 뭐 한 거냐? 뭐 이런 일들을 또 멀어져 있는 겪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어찌 보면 저는 극약 처방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대출 그러니까 돈줄을 조이는 거요. 이걸 왜 했겠냐? 다른 방법이 지금 딱히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한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11월에 그린벨트도 이제 발표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한 이 다들 지금 일방통행의 터널을 막 지금 가고 있는데 우선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은 다른 우회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우회로를 지금 만들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벌려고 우선은 좀 이렇게 정책을 좀 강하게 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로 가면 대출 규제는 무한정할 수는 없거든요. 언젠간 또 다시 또 이렇게 풀 수밖에 없고 그러면 더 부작용은 생긴다고는 저도 생각은 합니다. 네. 예, 이런 규제들이 정말 빈틈이 생겨서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결국 이 대출 규제를 조금 어느 정도 강화해서 이 가계부채의 폭증을 막으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실 그 대상이 아닌 타깃으로 하지 않은 대상자들도 대출 규제에 가로막혀.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너무 무슨 말인지 안타까워요. 그게 저는 안타까워요. 왜냐면 저도 어젠가 제가 라이브 방송하는데 네. 부산에 계신 분인데 네. 부산에 계신 분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지금 대출 규제가 걸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집을 살려고 하는 게 집값이 올라가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은행들이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물론 이제 서울 수도권 규제해라 뭐 이런 거지만 그게 또 그렇게 됩니까? 또 이제 지방도 이제 우리도 조금 같이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은행들이 되게 보수적으로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원래 대출이 나올 것 같은데요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죄송한데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어떤 갑작스런 대출 규제가 생길 때 계약금 몇 천만 원 날렸다 이런 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시장의 판을 흔드는 정도의 어떤 이런 규제들, 그게 또 급작하게 막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싶긴 한데 또 반대로 이거 말고는 뭐가 있었을까 생각하면 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한 정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고기를 잡으려면 그물로 네. 잡는데 다 큰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물이 너무 촘촘해서 네. 새끼 물고기도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이제 금융 규제를 도입해서 집값의 추가적인 강한 상승세를 좀 막기 위한 움직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또 주거 안정 방향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나타날 그런 부작용들을 고민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촘촘히 고민하면서 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전세예요. 전세. 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는 건 뭐냐면 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월세 임차인이 내 집 마련으로 성공할 가능성보다 전세 세입자 가구가 내 집 마련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형태로 매매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의 상승세가 지금 매매 가격 상승세보다 높잖아요. 이런 흐름은 어쨌든 부동산 시장 매매 시장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많이 부분 한번 말씀해 미치죠.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뭐 저보다 훨씬 경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투자자의 마음을 좀 이렇게 말을 하려고 많이 온 거거든요. 네. 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네네. 이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물론 걱정은 되죠.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전세가 하락하는 걸 제일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실거주하지 않는 이제 뭐랄까 이제 투자든 아니면 뭐 내가 다른 지역에 살아야 돼서 뭐 이렇게 남한테 빌려주든 하면은 아무래도 월세보다는 네. 전세를 많이 빌려주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월세 수익률이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월세를 받는다는 건 어찌됐든 나머지 돈을 뭐 대출을 받고 막 해야 되니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소득 규제도 많고. 그럼 이제 전세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를 받아가지고 뭐 있던 대출도 갚고 아니면 뭐 어떻게 뭐 다른 거에도 융통도 하고 뭐 일부 돈도 갖고 있죠. 근데 이 전세라는 게 뭐냐? 뭐 들어오는 돈도 없고 나가는 돈도 없는, 그러니까 이자도 없고 수입도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 2년간은 마음이 편해요. 근데 2년 뒤에 딱 이제 그 재계약 시즌쯤 됐을 때 전세가가 만약에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겁이 납니다. 왜냐면 이거 뭐 전세가 보통 뭐 3천, 5천 뭐 1억씩 막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 어떻게 돌려주지? 왜냐면 보통 이제 현금 막 들고 이렇게 여유 있게 있는 분들은 저는 극히 드물다고 보거든요. 이게 막 걱정돼요. 그 차이값을 어떻게 메꾸냐. 이거 어떻게 메꾸지? 네. 물론 뭐 대출 받아서 하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가 없는 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최소한 유지되거나 아니면 거꾸로면 5천 1억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반대가 됩니다. 뭐냐면 야, 그럼 이 돈 받아서 뭐 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집이라는 걸 사가지고 막 샀다 팔았다 하는 분들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한 7, 8년 정도 막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집이야 뭐 언젠가 나중에 올라가겠지 뭐 이 정도는 생각하지만 당장 나한테 오는 공포는 전세. 예. 의 어떤 뭐 반환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세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한 2년 전에 막 역전세를 막 맞아가지고 그때 집주인들이 막 뭐 있던 것도 팔고 아니면 뭐 대출 받아서 막 돌려주고 막 그러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파트 시장 쪽에서는 역전세가 좀 정리가 된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전세가 좀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굳이 막 급하게 뭘 팔아야겠다. 네. 뭐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은 잘 안 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랄까요? 지금 뭐 물건이 막 많이 늘어나고 있는 뭐 매도 물건이 늘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시장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의 그 상황은 뭐냐면 지금 집값이 좀 반등도 했고 내가 그동안도 몇 년간 돈도 모았고 하니까 이거 팔고 난 저기로 가야지 뭐 이런 수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매물이 늘어나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 팔고 무주택으로 가자라고 해서 매물이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거 팔고 절로 가자, 이거 팔고 절로 가자 뭐 이런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저는 뭐 그런 능력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정치에 아니 행정에 있다면 네. 저는 집값을 잡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떻게든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세가 시장이 안정이 되면 어찌됐든 간에 이제 국민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임차인 시장이 어찌됐든 이제 안정이 되는 것이고 집값이 올라가더라도 우선 뭐 이거야 뭐 나중에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전세는 진짜 실생활이거든요. 당장 전세가 올라가 버리면 이사 가야 되는 분들도 많아지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을 좀 잡았으면 싶은데 지금은 전세도 올라가고 네. 매매도 같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전세 올라갈 때 제일 문제가 뭐냐? 이제 그 세입자이신 분들은 이제 전세가 올라가니까 잠깐만 그럼 어차피 올려주고 그럴 거면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 되나? 이거 또 이렇게 해야 되나? 네. 그냥 그 전세 저도 이제 월세를 계속 살았거든요. 근데 월세 살다 보면 또 집주인이 뭐 나가라고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뭐 오래 사세요. 뭐 저희는 들어올 일 없어. 그 다음에 한 8개월 있다가 혹시 나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막 이런 얘기 막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 막 겪고 그런 것도 겪고 막 전세 올라가고 이런 거 하면은 우리 집도 하나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대출은 규제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거 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좋은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 중에 하나가 결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국토교통부가 해야 될 일은 주거 불안 해소거든요. 네. 예. 주거 불안 해소를 한다면 주거가 정말 불안한 계층은 자가냐, 세입자 임차인이냐, 혹은 투자자냐 했을 때 가장 불안을 느끼는 계층은 임차인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종류의 고민도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강하게 공감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셨던 전세 시장에 있어서 제가 말씀 주셨던 것을 바톤 터치 받아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향후 매매 시장을 전망함에 있어서 전세 시장이 계속 상승 흐름이었고 지금도 상승세가 더 강해요. 그러면 이 전세에 거주하시는 임차인이 앞으로도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라고 믿음이 강해지면 내 집 마련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내 집 네. 마련 수요. 그 내 집 마련 수요로 전개될 때 결국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중요한데 근데 그 차이가 좁혀져 왔잖아요. 네. 근데 집값은 이제 반등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약 7월부터 한 9월까지 이제 한 두세 달을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혹자에 따라서는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진입했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 수요가 이제부터 들어올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전세 계약이 보통 2년이에요. 근데 7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계층은 불안해서
전세를 차라리 연장하고자 하는 선택을 할 거예요. 내 집 마련하기가 불안할 수 있어요. 네. 8월도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9월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계층이라고 한다면 그 전으로부터 매매를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할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생겨나는 구조예요.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래서 사실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그 시점은 아직 시작이 안 됐고 본격적인 전환은 하반기 끝자락에나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수요로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제 시장을 가늠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좀 드려봅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한번 지금 시장을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드리고 싶은 질문이 워낙 이 새로운 부의 기회를 선점할 시나리오를 네. 제시하고 계신 네. 머니트렌드 2025의 일조자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네, 그런 건 일조자 아니고요. 맞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삼저자께서 저는 3조자입니다. 이 사람은 좀 빼도 될 것 같은데. 네, 농담입니다. 네. 자, 일조자시니까 좀 이런 질문 좀 드려보고 네.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투자자로서 네. 재개발, 재건축 이 영역에 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또 워낙 건설사 출신이고, 네. 그죠? 지금도 그런 업을 하고 계시고 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부 정책 일단 재개발, 재건축을 좀 촉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현 정부가 갖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일종의 공급 안정 대책으로서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집값을 더 오르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도 있으세요. 네. 이 부분은 어떤 의견이세요? 이 재개발, 재건축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이 결국에 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네. 단기적으로는 상승 요인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하락은 아니지만 뭐 상승세를 좀 둔화시키는 요인으로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미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일기 신도시 뭐 지금 재건축 뭐 이런 얘기도 막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미 그 10만 채, 뭐 분당만 봐도 지금 10만 채가 있는데 이 10만 채를 순차적으로 부셔가지고 집을 새로 다 지어서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이제 대개조 프로젝트인데 네. 이거를 완성을 하면 12만 명이 더 살게 됩니다. 네. 똑같은 면적에. 예. 그 말은 뭐 단순 계산해도 한 3, 4만 채의 집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길게 봤을 때 이게 완성만 된다면은 어쨌든 좋은 입지에 3만 채면 뭐 웬만한 미니 신도시 정도는 되니까 그 정도가 더 생긴다면 어찌됐든 간에 그 뭐랄까요 뭐 이렇게 주거 안정에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만들려면 3만 채를 더 늘리려면은 기존에 있는 10만 채를 다 부셔야 된다는 거죠. 부시면 그 사람들은 어딘가로 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른 지역에 또 수요를 막 그렇네요. 몰림이 될 것이고 그러면 또 그 동네 전세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2017년 18년 이때 그 서초 이 지금 뭐 몇십억 한다는 그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때 막 본격적으로 이제 재건축을 막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뭐 주공 아파트 이런 것들이었죠. 이런 게 이제 부시면서 그 서초 반포에 살던 분들이 뭐 강동이나 뭐 분당으로 가냐 안 갑니다. 네. 바로 옆에 아파트들로 가시거든요. 네. 살던 동네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전세가 막 급등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갭이 줄고 또 그 옆에 또 개발 뭐 분위기에 따라서 또 가격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 정치인들이고 모두가 다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막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좀 딜레이 하기도 하고 좀 이거 하면 또 괜히 또 뭔가 좀 욕도 먹을 것 같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밀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적체가 돼가지고 이제는 정말 해야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지금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 노후도가 30년 넘은 주택이 거의 한 60% 가까이 되거든요. 30년이면은 1990년대 지은 겁니다. 그때 막 이제 지상에 주차장 있고 지하 주차장 뭐 조금 있을 때. 그러니까 벌써 우리의 어떤 지금 3만 불 넘어가는 삶에는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아파트들이 거의 60% 가까이 막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 막 갑자기 또 막 쏠리고 막 가격이 반등하고 막 급등하고 하니까 이게 무서워서 미루지만 이제는 더 미루면 안 된다. 그래서 이왕 이번에 얘기가 나왔을 때 좀 단기적으로 고통스럽지만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아마 얼마 전에 어제인가 엊그제인가도 지금 그 재건축을 막는 가장 1번이 안전진단인데 안전진단이
뭐 이제 구조적 안전 진단 이런 것들 막 따집니다. 그래서 이게 건물이 튼튼한데 왜 부시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동안 막았던 게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이제 사실상 이제 없애가지고 재건축 진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서 아마 그 법사위는 아니고 아마 그 운영위가 뭐 통과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는 구조가 뭐 튼튼해서가 아니라 이제 현대 한국인들이 원하지 않는 그 낡은 그 구조의 집들 이런 것들을 좀 바꾸면서 집 숫자도 전체적으로 좀 늘리자 이 방향으로 지금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은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을 미루면 네, 그러면 나중에는 그 노후화된 아파트들을 동시 일괄적으로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해야 될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좀 폭발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부수고 세우는 거거든요. 그 부수는 과정에서 그 해당 거주자들이 다른 근처 입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뭐 전세 공급 부족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네. 엄청나게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질서 있는 그냥 우리나라의 도시개발 전략으로서 그런 노후 아파트와 이런 숫자를 좀 가늠해서 뭐 공급 대책이나 부동산 안전 대책을 차치하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도시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질서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가격을 염려해서 미루거나 가격을 생각해서 빨리 당기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그건 질서 있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하면 좀 많이 떠오르는 게 갈등이에요. 네. 갈등이라는 단어. 물론 이제 조합 내부의 갈등도 있겠고 뭐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도 있고 뭐 정말 여러 난관들이 있는데 이런 난관, 허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제 투자자로서 여쭤보고 싶습니다.